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 김하나예요.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는 말 있잖아요. 적어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남편 복은 지지리도 없지만 그래도 자식 복은 확실히 있거든요. 2번 결혼 끝에 깨달은 거로 그 와중에 2번이나 결혼했다고 누군가는 저보고 남자의 환장한 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평범한 행복한 가정을 갖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게 제 팔자에 없는 건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여하튼 그 결과 남편 복은 없지만 자식 복은 있다는 걸 알았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모와 함께 자랐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는 없고 할머니, 이모 이렇게 셋이 함께 살다가 이모가 결혼한다고 해서 저는 할머니와 둘이 살게 되었는데요. 할머니는 정말 자상하신 분이셨는데 항상 저에게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며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해주셨던 게 기억에 남아요. 그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아직 성인이 아니라며 이모가 저를 키워주신다고 하셨고 이모부와 조카가 있는 집에서 더부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 가족이란 테두리 안에 들어갔을 땐 정말 좋았는데 살면 살수록 저는 그 집에 온전히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모가 저를 챙겨준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친달처럼 해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이제 초등학생인 조카가 부모님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며 지내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던 거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대화의 중심은 항상 조카였고 저는 늘 조용히 밥만 먹다가 설거지하는 게 어느덧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생활이 몇 달 지나니까 조금씩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이었기에 성인이 되면 어떻게든 빨리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네요. 사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받아들이기 더 힘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야, 이 할미가 먼 길 떠나기 전에 말할 게 있어. 어떤 경우에도 이모를 미워하면 안 돼. 알겠니? 뭔데? 이모가 나한테 뭐 잘못했어? 그래, 잘못했지. 아주 큰 잘못했지. 사실 이모가 아니라 네 엄마야. 미혼모였던 이모는 차마 너를 버릴 수 없었어. 그렇다고 결혼도 안 한 처녀가 혼자 너를 키우며 살 자신도 없었지. 그래서 미국에 있는 큰이모 호적에 너를 올리고 평생 조카로 너를 대했던 거야. 그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머리가 하얗게 변하면서 서운함이 밀려왔었어요. 어렸을 때 기억들이 모두 새롭게 정리되는 기분으로 왜 이모가 가끔 애틋하게 저를 바라봤는지 이해가 되면서 사실 같은 집에서 다시 살게 되었을 땐 막연한 기대로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던 거죠. 그렇게 20살이 되던 해 저는 과감히 고시원으로 독립해 나갔어요. 말이 독립이지 보증금도 없이 월 2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지낼 수 있는 정말 작은 방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혼자 있는 게 훨씬 마음도 편하고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네요. 하지만 대학교에 가지 못했던 전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일자리를 급하게 찾아야 했는데 운 좋게 동네 공장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아는 것도 없고 익숙하지도 않아 모든 게 서툴러서 복사기 사용 방법부터 전화 응대, 서류 정리까지 하나하나 배워가며 적응해 나갔는데요. 저보다 10살 많은 과장님이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힘들어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면 사회 초년생 때는 다 그렇다며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과장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사고 수습하느라 야근까지 하시고. 괜찮아요. 어차피 집에 일찍 가도 할 일 없어요. 하나씩까지 있을 필요 없다니깐 왜 남았어요? 제가 알아서 마무리할 테니 내일 꼭 나와요. 어느 날은 발주를 잘못 넣는 바람에 거래처에서 물량을 더 많이 가져가 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 부탁을 일개 사원보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낫다면서 과장님은 혼자 모든 일을 도맡아 하셨죠. 그러다 보니 저는 과장님께 많이 의지하고 있었고 회사 특성상 여직원이 몇 없었는데 결혼 안 한 유일한 여직원이었던 저와 과장님은 그렇게 마음을 주고받으며 결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겠다고 양가 부모님 상견례를 하고 나서 과장님이 사실 사장님 아들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정말 하나도 안 닮았고 사장님 나이가 워낙 있으셔서 연관성을 짓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정말 몰랐지만 주변에선 제가 그걸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단 온갖 소문이 돌기 시작했네요. 어머, 하나씨 정말 대단하네. 그걸 어떻게 알고 껴왔을까? 그러게 말이야. 겉으론 순진한 척하더니 속으론 다 계산하고 있었나 봐.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저는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중요한 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편이 생겼다는 것. 24평이지만 남편과 제 이름이 적힌 아파트라는 따뜻한 집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거였거든요. 처음 결혼 생활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남편은 저를 공주님처럼 대해줬고 집안일도 함께 도와주면서 나이 차이 나는 자기 자신을 믿고 따라와 줬다는데 큰 의미를 두면서 저에게 항상 고마워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아침밥을 차려놓고 회사 갈 준비를 하고 있고 저녁엔 함께 장을 보러 가서 뭘 해먹을지 의논하는 그런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정말 소중했죠.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산부인과에서 축하드린다며 임신이란 소리를 들었을 땐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으로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그 소식을 전했더니 남편이 저를 번쩍 들어안아 올리면서 기뻐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생생하게 기억돼요. 정말이야? 우리한테 아기가 생긴다고? 응, 벌써 2개월이래. 내가 원래 생리가 불규칙해서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혹시나 해서 갔는데 이제 당신 아빠예요.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친구들 학부모 된다고 할 때도 나는 반포기 상태였는데 우리 하나가 나한테 정말 복덩어리야. 내가 평생 앞으로 잘할게. 그렇게 태어난 첫 아이가 바로 석철이었어요. 그 작고 따뜻한 생명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밀려오면서 이모가, 아니 엄마가 저를 참아 버리지 못하고 이모로서라도 곁에서 키우고 싶었던 그 마음을 그때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인생이라는 게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였다는 건 남편이 공장에서 끔찍한 사고로 한순간에 목숨을 잃게 된 후였어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다녀온다고 일찍 끝내고 와서 석철이 봐줄 테니 오늘은 일찍 잠들라던 다정했던 남편이 마지막 모습일 줄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크레인으로 자재를 옮기던 중 와이어가 갑자기 끊어지면서 그 무거운 쇳덩이가 그대로 남편 위로 떨어졌다고 했죠. 사모님, 빨리 병원에 오세요. 과장님이 사고가 났어요. 네? 사고요? 어떤 사고인데요? 많이 다치셨어요? 그게 현장에서 죄송합니다, 사모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현장에서 바로 숨을 거뒀다는 차가운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땐 정말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아직 30도 안 된 나이에 돌도 지나지 않은 갓난아이를 안고 하루아침에 젊은 과부가 되어버린 거였거든요. 그때의 충격과 절망감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해져요. 장례를 치르는 며칠 동안은 정말 꿈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위로해줬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석철이가 울어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모를 정도로 멍한 상태였던 기억만 어렴풋이 남았어요. 장례가 끝난 뒤 시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러서 진지하게 말씀하셨죠. 하나야, 힘들겠지만 앞으로 이야기하겠다. 석철이 아빠가 살아있을 때 모아둔 돈이 조금 있고 그중 일부는 원래 너희 생활비로 쓰려고 했던 거야. 아버님, 그걸 석철이 앞으로 남겨주겠다. 그리고 공장 측에서 나온 사망보상금 일부도 석철이 명의로 통장과 증권계좌를 만들어서 맡겨두마. 아이가 성인이 되면 찾아 쓸 수 있게 하겠어. 그리고 네 생활을 위해서도 양육비와 생활비를 매달 보내줄 테니 너는 너대로 살아. 같이 있으면 그놈 생각만 나고 너도 나도 못할 짓이지 싶다. 아직 마음도 못 추스렀을 텐데 이런 말 한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식 잃은 부모 마음도 헤아려다오. 그렇게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전 시댁이라는 그늘도 함께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처음 몇 달은 그 지원금 덕분에 숨통이 좀 트이더라고요. 남편이 없어서 허전하고 외로운 건 어떻게 못하겠지만 당장 굶거나 집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결혼과 아이 모든 게 제 팔자에 없는데 제가 너무 욕심을 낸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네요. 하나야, 정말 미안한데 공장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어. 거래처가 대폭 줄어들고 인건비 감당도 버거워져서 더는 예전만큼 지원을 못하겠다. 아버님 이해해요. 제가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어떻게든 저도 살아보려 할게요. 내가 면목이 없다. 이번 일만 해결되면 전처럼 지원해주는 거 약속하마. 하지만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어요. 그 이후부턴 생활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어떤 달은 아예 받지 못할 때도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일터로 나가야 했죠. 낮에는 작은 업체에서 사무보조로, 저녁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하루 12시간 넘게 일했지만 석철이만 바라보고 버티는 시간이었네요. 엄마, 학교에서 아빠 얘기 나왔는데. 아빠 얘기? 응, 있으면 좋겠어. 나만 없잖아.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평소엔 장난꾸러기처럼 굴던 아이였는데 이런 속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가슴이 아리더라고요. 그날 밤 혼자 주방에 앉아있는데 아이 말을 자꾸 귀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엄마인 이모랑 자랐지만 그래도 제 삶을 비교할 기준은 있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저렇게 살진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석철인 그게 없었어요. 그 빈자를 그냥 두고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이모부가 좋은 사람이긴 했어요. 만나면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말도 따뜻하게 해줬지만 결국 다들 자기 삶을 살기에도 벅찬 세상이라 아이 곁을 오래 지켜봐 줄 수는 없었기에 그런 현실이 점점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석철아, 아빠가 있었으면 뭐 하고 싶었어? 그냥 같이 놀고 싶어. 같이 자전거 타고 놀이터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다른 친구들 하는 것처럼.
혹시 내가 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 싶어서 물었더니 아이는 너무도 평범한 소원을 말했는데 그게 왜 이렇게 제 마음을 후벼 팠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 아이에겐 든든하게 옆을 지켜줄 어른이 필요하다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 한쪽에 재혼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신상품 들어왔는데 온라인 반응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도배지를 판다고요? 아, 참 신기하네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종로 도배거리만 믿고 있을 순 없죠. 그와 처음 만난 건 거래처 사장과 직원으로였어요. 저는 도배지 업체에서 사물을 보고 있었는데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거래처 전화를 받고 때로는 직접 차에 샘플을 싣고 배달도 다녔는데 대부분은 나이 지긋한 사장님들이라 대화도 형식적이고 단조로웠죠. 그런데 그는 달랐어요. 나보다 3살 많을 뿐인데 말끝마다 자신감이 묻어나고 뭔가 앞으로 뚫고 나가려는 패기가 있더라고요. 하루가 참 빡빡하실 것 같아요. 힘들죠. 그래도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 그 말에 묘하게 끌렸어요. 처음엔 그냥 일적으로만 연락했는데 몇 번이고 마주치면서 대화가 조금씩 길어지면서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잠깐 일상 얘기를 하게 된 날, 그가 웃으며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가벼운 농담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태도가 참 편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 왜인지 모르게 기분이 묘했어요. 거래처 사장님인데 내가 왜 이런 기분이 들지? 혼자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그 사람의 인상이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네 잘못이 아니잖아. 그냥 운명이었던 거지. 그래도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좀 놓이네요. 그는 제 과거를 알게 된 뒤에도 단 한 번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자주, 더 오래 제 옆에 머물렀어요. 어느 날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을 같이 하자고 웃었는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 든든하면서 이런 사람을 옆에 두고 싶다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석철이도 예상 밖으로 처음엔 경계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금방 잘 따랐어요. 엄마, 오늘 그 아저씨랑 또 놀아도 돼? 예, 그럼 즐겁게 놀다 와. 아이가 집에 남자 어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목소리가 한결 밝아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생각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이 있으면 조금은 더 따뜻한 가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론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제 감정만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 그리고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할 그 사람의 마음까지 생각해야 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먼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앞으로도 내가 옆에 있게 해줄 거죠?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면서도 제 마음속엔 작은 파문을 남겼어요. 석철이가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아, 그래요? 저도 느끼긴 했는데. 아빠랑 자주 놀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행복하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결혼 전이라 저는 그를 아저씨라고만 소개했는데 아이는 이미 아빠라고 마음속에서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아이와 함께 걸으며 진심을 듣게 되었죠. 석철아, 오늘 상담했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요즘 많이 밝아졌다고. 그럴걸? 나 요즘 재밌어? 혹시 그 아저씨랑 있을 때? 응, 그 아저씨랑 있으면 그냥 아빠 같은 느낌이야.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직 재혼을 결심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지만
아이가 이렇게까지 의지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계속 미룬다는 건 어쩌면 제 욕심일지도 몰랐어요. 그날 이후 제 행복보다 아이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결혼할까요? 네? 갑자기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나 준비 많이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무렵 얼마 지나지 않아 청혼받았고 오랜 미루던 결심을 굳히게 되었죠.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단단했던 건 남편은 저뿐 아니라 석철이까지 품었기 때문일 거예요. 결혼 후 새 식구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아침이면 남편이 먼저 일어나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그 향이 거실까지 번져오면 저는 살짝 늦게 일어나 그 향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면서 전과 다르게 집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고 집 앞 공원에서 석철이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는데 그 평범한 속에서 저는 오래전부터 그리워하던 가족다운 가족의 모습을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돼요.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진짜 좋다. 나도요. 우리 집이 제일 편하고 따뜻한 것 같아요. 그런 일상을 우리 가족 모두 좋아했고 하루하루 별거 없는 일상이었지만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던 중 어느 날 남편이 퇴근길에 밝은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대. 괜찮지? 그럼요. 제가 뭐라도 해놓을게요. 그날 약속대로 거실 안쪽에 넉넉한 술상과 안주를 차려놓고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분위기를 살폈어요. 석철은 미리 재워두었고 거실은 남자들의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번졌죠. 주방에서 한창 안주를 더 만들고 있는데 거실에서 남편 보고 친구들이 이렇게 좋은 가정을 꾸릴 줄 몰랐다며 놀라는 말들이 오가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절로 퍼지더라고요. 그저 이 순간이 오랫동안 계속되길 바랐던 것 같아요. 뜨거울 수 있어요. 접시 조심하세요. 마지막 탕 한 줄을 내와 남편 옆자리에 자리를 잡았는데 잔을 채우던 한 친구가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어요. 아, 맞다. 보험명의 당연히 재수 씨 쪽으로 돌려놨지? 보험명의? 그럼 나 결혼 초반에 그거 안 바꿨다가 와이프랑 크게 싸웠다니까? 순간 이건 무슨 소리지 싶어 당황스럽기도 하고 옆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별것 아닌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마치 결혼 생활에서 지켜야 할 꿀팁 같은 느낌으로 말하니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알리었는 남편 친구는 결혼하면 가장 먼저 상속 보험 명의를 배우자에게로 바꿔야 혹시 모를 일에도 서로 편하다면서 본인의 경험담을 구체적으로 풀어놓기 시작했죠. 맞아. 그거부터 해야 해.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도 없고 혹시 무슨 일 생겨도 배우자가 바로 처리할 수 있잖아.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나 죽으면 그 돈 우리 엄마가 갖는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싸웠다니깐. 야, 너 재수 씨도 있는데 말 좀 순화해서 말 못하냐? 어? 재수 씨 오해예요. 나쁜 말이 아니라 처자식이 남았으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아시죠? 제 말 뜻? 웃음이 한 뼘쯤 낮아지고 소리는 같은데 밀도가 달라졌어요. 누구도 눈치를 주진 않았지만 유리잔 가장자리에 남은 지문처럼 말의 여운이 테이블에 눌러붙었어요. 일상적인 말인데 저도 모르게 왠지 제가 듣지 말아야 할 비밀을 들은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그러네. 생각 못했네. 내가 잘못되면 하나랑 석철이 걱정이 제일이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쪽을 스치듯 보는데 그 시선에 진심이 담긴 듯 느껴져서
불편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 한쪽이 뜨끈해졌던 기억이에요. 며칠 뒤 저녁 식탁을 치우고 나서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우리 보험 한번 싹 정리하자. 당신이랑 석철이 것도 오래됐잖아. 그러네요. 보장도 제대로 안 되는 거면 새로 드는 게 낫죠. 그 주말 거실 테이블 위엔 깔끔하게 정리된 계약서와 볼펜, 그리고 보험사 로고가 박힌 두꺼운 파일이 차곡차곡 쌓였어요. 종이를 넘길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고 남편은 안경을 코끝에 걸친 채 항목 하나하나를 눈으로 훑었죠. 저와 석철이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된 서류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의 팀이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남편이 가끔 제 얼굴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을 때마다 그 웃음 속에 안심과 책임감이 함께 느껴졌어요. 여기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익자 변경은 2줄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죠? 가족 기준으로요. 이건 갱신 때 다시 조정 가능하죠? 네, 언제든 상담 요청해 주세요. 그날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 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보험이든 금융상품이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고 이미 몇 년 전부터 갱신 시기가 다가온다는 안내를 받았던 터라 시기적으로도 맞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서랍을 닫고 나서도 한참 동안 손끝에 남은 잉크 냄새와 도장 찍을 때의 묘한 긴장감이 가시질 않았어요. 거실 불빛이 부드럽게 번지는 가운데 아이 방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숨소리에 마음이 놓였죠. 이제야 우리 집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왠지 모르게 서류가 담긴 서랍 쪽으로 자꾸 시선이 향했어요. 그땐 그저 안도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시선 속엔 알 수 없는 예감이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덧 석철이가 18이 되는 애였어요. 그동안 우리 세 가족은 정말 무탈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왔는데 남편은 아무리 바빠도 주말이면 석철이와 노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야구장에서 응원도 하고 축구공 차며 뛰어다니고 농구 골대 앞에서 슛 연습도 하면서 정말 안 해본 스포츠가 없을 정도였죠. 저는 그런 부자의 모습을 멀찍이 벤치에 앉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행복했어요. 석철이가 골을 넣으면 남편이 어깨동무하며 기뻐하고 실수하면 괜찮다며 다독여주는 그 모습들이 저에겐 세상 어떤 드라마보다 감동적이었거든요. 석철아, 이번 주말엔 뭐 하고 싶어? 야구장 갈까? 아니면 축구? 아빠, 이번엔 농구 해봐요. 키도 많이 컸는데. 남편은 석철이한테 시다른 동생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석철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 갖는 걸 미루자고 했거든요. 우리가 정말 인연이라면 삼신할머니가 늦둥이라도 주실 거라고 말하며 웃었기에 그의 진심을 외면한 채 아이를 갖자고 말할 수도 없었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남편이 석철이를 친아들 그 이상으로 대하며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았기에 서운하지 않고 오히려 고마운 마음으로 지내다 보니 어느덧 석철이는 고등학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가을에 바람 선선할 때 석철이랑 단둘이 여행 좀 다녀올까 하는데. 단둘이요? 당신 서운해할까봐 말 못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석철이가 곧 있으면 성인인데 언제까지나 애 취급할 수도 없고 군대도 가면 2년 정도 못 볼 텐데 군대 다녀오면 직장 다니고 연애한다고 점점 벌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면서 석철이가 커가는 게 못내 아쉬운 투로 말하는데 제 마음이 다 행복했어요. 두 부자 추억여행 다녀온다는데 설마 내가 질투할까봐 그렇게 어렵게 말 꺼내는 거예요?
나야 언제든 환영이죠. 재밌게 잘 다녀와요. 석철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만세하며 하늘을 날 것처럼 기뻐했던 모습도 아직 눈에 선해요. 두 부자가 낚시에 취미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전 재미가 없더라고요. 지루하기도 하고 눈앞에서 파닥거리는 생선으로 바로 요리하는 것도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고요. 그저 두 부자 재미있는 시간 보내는 게 보기 좋아 마지못해 따라가는 게 전부였고 그런 제 마음을 아니까 두 부자는 낚시를 잘 안 갔거든요. 그럼 아빠랑 낚시 가도 돼? 단번에 여행지를 선택하는 석철을 보면서 남편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잘해준 만큼 아이도 보답하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엄마, 물고기는 못 잡았지만 아빠랑 진짜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엄마한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어떤 얘기 했는데? 비밀이에요. 남자들만의 대화거든요. 하지만 좋은 사람 만나서 아빠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첫날 저녁 석철이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마음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는 걸 보니 정말 의미 있는 여행이 되고 있구나 싶어 안심이 되었죠. 둘째 날 아침에도 숙소로 옮긴다고 밝은 목소리로 전화가 왔는데 전망 좋은 곳으로 가서 더 멋진 추억을 만들겠다며 들뜬 목소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저녁이 될 때까지 연락이 없어서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중간중간 안부 전화라도 왔을 텐데 말이에요. 남편에게도 몇 번 전화했지만 역시 연결이 되지 않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 밤이 돼서야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 걸려온 그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제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병원인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당신이 와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이야? 석철이가 어떻게 됐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석철은 이미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의 설명으론 갑자기 튀어나온 동물을 피하려다가 남편이 핸들을 급하게 꺾었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정면 충돌하면서 석철이만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고 했어요. 남편은 안전벨트 덕분인지 큰 부상 없이 의식이 있었지만 조수석에 앉아있던 석철인 충격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는 거였죠. 양쪽 차량의 블랙박스에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서 사고 경위는 명확했지만 그런 건 제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어요. 남편은 회사 일을 완전히 멈출 수 없어서 며칠에 한 번씩 병원에 왔지만 저는 석철이가 언제 깰지 모르니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며 아이 곁을 지켰어요. 의료진들도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석철이가 미약하게나마 입을 움직이더니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처음엔 제가 환청을 듣는 줄 알았는데 분명히 석철이 목소리였어요. 엄마 맞죠? 석철아, 정말 깨어났구나.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석철이는 사실 며칠 전부터 간헐적으로 의식이 들어왔지만 희미하게 목소리만 들리는 상태였다며 바로 말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혼자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더 또렷하게 입을 연 석철이의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새아빠 여기 없지? 그 사람 조심해. 왜? 무슨 일 있었어? 석철아. 평소 그렇게 따르던 아빠에 대해 조심하라는 말을 한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 했는데 석철인 그 말을 마치자마자 다시 눈을 감고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어요.
당황해서 바로 의사를 불렀지만 의사는 뇌 손상이나 뇌부종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신경 네트워크가 일시적으로 연결되며 깨어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회복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몇 년이고 이런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의식을 잃은 석철이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이 났어요. 회복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니. 그런데 의사의 설명보다 더 제 마음을 어지럽힌 건 석철이가 남긴 그 한마디였어요. 조심하라니. 그렇게 따르던 아빠에 대해서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했어요. 석철인 남편을 진짜 아빠처럼 여기며 따랐는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했을까요? 혹시 사고 당일 제가 모르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 아닐지 하는 의심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믿어왔던 사고 경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죠.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석철이의 그 짧은 경고가 제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의문을 심어놓은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고 결국 남편을 직접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남편을 미행하기로 했어요. 혹시 석철이 말에 무슨 근거가 있는 건지 남편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처음 며칠은 별다른 게 없었어요. 회사 갔다가 퇴근하고 가끔 병원에 들러 석철이 보고 집에 오는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더니 차를 타고 번화가 쪽으로 향했어요. 멀찍이 따라가니 골목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30분쯤 지나니 두툼한 봉투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무실 문 앞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데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거의 끝났어. 만약 그 녀석이 그렇게 되면 상속은 아내 앞으로 바로 와. 그러면 반은 내 거지. 서류 준비 다 됐어. 그 녀석이 누구를 말하는진 뻔했어요. 석철이 말하는 거였죠.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니 골목 건너편에서 기다리던 남자와 만나 웃으며 악수하더라고요. 그 웃음이 너무 평온해서 더욱 섬뜩했어요. 고생했어.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그래도 조심해야지. 혹시 모르잖아. 뭘 조심해. 완벽하게 계획된 일이었는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석철이 말대로 무언가를 하는 건 분명했으니까요. 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후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남편의 행동이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인지, 만약 그렇다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알고 싶었거든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제 남편이 아들을 해치려는 것 같아요. 믿기지 않지만 그런 대화를 들었어요. 그런데 대체 왜 그이가 그런 일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에게 석철이의 경고부터 시작해서 남편을 미행하며 목격한 모든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는데 말하면 말할수록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지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석철이 명의로 된 재산이나 보험이 따로 있으신가요? 네, 첫 남편이 남겨준 유산이 꽤 큰 금액으로 있어요. 몇십억 정도. 아, 그렇다면 단순한 보험금이 아니라 그 재산을 노린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건 결혼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그동안 그 사람이 얼마나 석철에게 희생적이었는데. 믿을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아니라고 말하면서 머릿속은 말과 다르게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더군요. 처음 남편과 만났을 때부터 결혼까지의 과정을 다시 생각해보니 분명히 이상한 점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그럼 처음부터일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처음엔 아이가 있다고 쉽게 다가올 수 없다는 말을 하긴 했었는데. 그랬는데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던가요? 네, 경제적으로 지금은 힘들지만 석철이가 받은 유산이 있으니 성인이 되면 그땐 나아질 거란 희망으로 산다고 제가 말했거든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랬던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이 딸린 여자와 결혼한다는 건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니 남편의 변화가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했을 뿐이었죠. 그때는 그저 진심으로 저를 이해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시점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그리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이 집에 와서 보험 이야기를 꺼냈던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계획적이었다는 게 소름 끼칠 정도였어요. 혹시 결혼 후에 석철이 명의로 보험을 추가로 든 적 있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친구들이 와서 보험 정리하자고 했을 때 뭔가 서류에 사인한 기억이 나요. 그것부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정황상 상당히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죠. 사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미묘한 위화감들이 하나씩 설명되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 남편이 유독 석철이의 일정을 자세히 묻곤 했던 것, 제가 병원에 가거나 외출할 때마다 언제 돌아오는지 확인했던 것, 그리고 석철이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던 것까지. 당시엔 아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모든 게 계획의 일부였던 것 같아서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게 변호사와 함께 석철이 명의로 가입된 보험들을 조사해 본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석철이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여러 개 있었고 모두 제 필체를 흉내낸 대필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보험 가입 내역을 보니 명백한 보험 사기 의도입니다. 가입 시기, 보험금 규모, 수익자 설정 모든 게 의도적이에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석철이를 얼마나 잘해줬는데. 가입 시기는 우리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고 수익자는 모두 법적 보호자인 저로 되어 있었죠. 즉 석철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보험금은 제가 받게 되고 부부 공동재산이 되어 이혼할 경우 절반이 남편 몫이 되는 구조였어요. 너무나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걸 깨닫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 개인정보와 서명을 완벽하게 위조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평소 제가 쓰던 볼펜까지 똑같이 구해서 연습했던 흔적이 역력했거든요. 이런 세밀한 준비 과정을 보니 정말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이라는 게 느껴져서 더욱 무서웠어요. 그동안 저와 석철이 옆에서 웃으며 지내던 그 사람이 동시에 이런 끔찍한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 범인들은 의심받지 않기 위해 평소에 더 잘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블랙박스는 이미 경찰이 가져갔다고 했는데. 경찰은 사고 전후 몇 시간만 확인했을 거예요. 혹시 그 전 기록이 남아있다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와 석철을 얼마나 잘 속여왔는지 그 모든 다정함과 배려가 다 가면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게 아니라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는 생각까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남편 몰래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저장 장치를 교체해서 기록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면서 손이 떨렸지만 석철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다행히 남편의 차는 업무용이라 장거리 운행 기록 보존을 위해 일반 차량보다 저장 기간이 길게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천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세요. 이건 명백히 사고를 연습하는 장면입니다. 저 남자는 누구죠? 남편과 무슨 관계인 걸까요? 아마 공범일 겁니다. 보세요. 여기서 고의로 브레이크를 밟고 방향을 트는 연습을 하고 있는 듯 보이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열흘 전 기록부터 차근차근 재생해 보는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들이 나왔어요. 사고 며칠 전 남편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와 함께 도로에서 뭔가를 연습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브레이크 테스트, 급회전 연습, 그리고 의도적으로 차를 도로 가장자리로 몰고 가는 장면까지. 모든 게 사고를 가장한 살인을 위한 리허설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땐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연습 과정에서 남편이 보인 태도였어요. 마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사람처럼 즐거워하면서 여러 번 반복 연습하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석철이와 웃으며 놀아주던 그 다정한 모습과 영상 속 냉혹한 모습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정말 석철이를 어떻게 이런 일이... 말도 안 돼. 이럴수록 독하게 마음먹으셔야 합니다. 다행히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으니 이제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서로 향했어요. 블랙박스 원본 영상, 법무사 방문 기록, 남편의 보험 및 재정 내역, 그리고 석철이의 증언까지 모든 걸 한꺼번에 제출했죠. 영상을 확인해 보니 명백한 계획 범죄네요. 즉시 피해자를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단순한 의혹 정도로 여겼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나선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특히 사고 당일 도로 밑에서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동물을 풀어놓고 숨어있는 장면까지 포착되어 있어서 이건 명백한 계획 범죄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경찰은 즉시 사건을 교통사고에서 살인미수로 전환하고 남편을 긴급 체포했어요. 체포 소식을 들었을 땐 안도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한편으론 석철이를 지킬 수 있다는 안심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동안 함께 살아온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허무했거든요. 특히 남편이 석철이를 업고 놀아주던 모습, 아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했던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정말 모든 게 연기였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법무사도 직계비속 사망 시 상속 관련 상담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억울하다며 발뺌했지만 워낙 증거가 확실해서 결국 모든 걸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살인미수, 보험사기 미수, 증거인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렇게 성실해 보였던 남편이 카드 빚에 허덕이며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끝난 건가요? 이제 석철이는 안전한 거죠? 네, 이제 더 이상 위험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중형을 받을 예정이고요. 겉으론 안정적인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실제론 큰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걸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웠던 거죠. 저는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믿었던 제 자신을 자책했어요. 경찰서 앞에서 수갑이 채워진 남편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한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을 이렇게 보내야 하는 현실이 너무 허무했네요. 하지만 동시에 석철이를 지킬 수 있었던 안도감이 더 컸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석철이가 깨어나기만 한다면 우리 모자는 다시 평범하지만 진실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란 희망을 품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야 다시 혼자가 된 것 같아요.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는데 무섭지만 동시에 안전하다는 느낌도 드네요.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누구나 쉽게 겪는 일 아니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디 빨리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그 후로 제 삶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듯 했어요. 경제적 여유는 사라졌고 하루 벌어 하루를 버티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예전과 다른 건 제 옆에 위험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 하나였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쉽게 사람을 믿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온몸으로 배웠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언제든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회사 동료들도 처음엔 믿기 어려워했지만 뉴스에 나온 후로는 오히려 저를 대단하다며 격려해 주더라고요. 혼자서 그런 큰 사건을 해결했다면서 용기 있는 엄마라고 말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하나씨, 힘든 일 많이 겪었는데 정말 잘 견뎌냈어요. 우리 회사에서도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석철이 때문에 자주 빠져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예요. 이럴 때 서로 도와야죠. 겉으론 성실한 가장이었지만 속으론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그 빚을 갚고 새 삶을 시작하려는 방법이 아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었다니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한 시기지만 말이에요. 남편은 교도소에 수감됐고 형량이 얼마나 나올진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다시 그를 볼 일은 없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가끔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해요. 혹시 남편이 교도소에서 나와서 복수를 하려 하진 않을까? 아니면 그와 함께 일했던 공범이 아직 남아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석철을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곤 해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제가 더 강해져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이 더욱 충격적이었는데 제가 모르는 대출까지 여러 건 있어서 만약 계획이 성공했다면 그 빚까지 제가 떠안을 뻔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범죄였다는 게 더욱 섬뜩했죠. 이제 마음 놓고 석철이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피해자의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악질적이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변호사는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였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된다고 말했어요. 피의자가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석방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오랫동안 못 보는 거네요. 다행이에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한편으론 안도감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제가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어요. 재판정에서 마지막으로 그를 보았을 때 이미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죠. 그때 남편은 저에게 한 번도 미안하단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단 식으로 변명만 늘어놓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그동안 저와 석철이 앞에서 보여준 모든 다정함이 연기였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어쩌면 그런 냉정한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허탈함도 밀려왔어요. 이모와 이모부에게도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엔 믿기 힘들어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를 들은 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내가 너를 제대로 키웠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정말 미안해. 이모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던 거죠. 그놈이 끝까지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해. 석철이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이모는 제 손을 붙잡고 자신이 온전한 가정에서 키우지 못해 저를 그렇게 만든 것 같다며 자책했고, 이모부는 전 남편이 사람도 아니라며 분수해서 심한 말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셨는데, 그런 모습에 묘하게 안도감이 들었어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간병 도와드릴게요. 대학생이라 시간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았어. 조카 역시 자기 일처럼 생각하며 나서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죠. 저는 동생으로 알고 있지만 동생은 제가 언니인지 모를 텐데,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걱정하고 배려해주는 모습에서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됐어요. 이모는 앞으로 석철이 치료비며 생활비며 모든 걸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네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첫 번째 남편에게, 그 다음엔 두 번째 남편에게, 그리고 시아버지의 도움에까지. 항상 누군가의 보호 아래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제 힘으로 서고 싶었어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석철이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었거든요. 따뜻한 가족의 배려, 마음과 다르게 온전히 제 힘으로 서고 싶었거든요. 석철인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눈을 뜬 적이 없어서 한 달 전 잠깐 의식을 찾았던 순간이 어쩌면 살고 싶은 마음에 마지막 힘을 짜낸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직 뇌파에 큰 변화는 없지만 꾸준히 자극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석철아, 엄마가 여기에 있어. 빨리 일어나. 네가 걱정했던 거 엄마가 다 해결했어. 그러니까 제발 눈 좀 떠봐. 의사들은 여전히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만약 남편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지금쯤 석철인 제 곁에 없었을 테니 이렇게라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석철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음악을 들려주며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석철아, 엄마가 이제 정말 강해졌어. 우리 둘이면 충분해. 그렇게 계속 옆에서 말 걸어주시니까 분명 일어날 거예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간호사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보는 보호자는 처음 본다며 감동받더라고요. 석철이 손을 잡고 있으면 가끔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해서 그럴 때마다 멀지 않아 석철이가 반드시 정신을 차릴 거란 희망 하나로 살고 있어요. 남편 복은 없어도 저를 생각해주는 자식 복은 있기에 우리 석철이가 웃으며 깨어날 거라고 믿고 싶어요. 이만하면 남편 복 없는 년 맞죠? 하지만 자식 복은 있어서 이렇게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자신의 처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한탄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